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미국 금리가 사실 9월 바닥을 치고 나서 정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국고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사실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고 30년물은 이제 전고점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다수의 나라들은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유독 금리가 내리고 있는 나라들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이게 국가의 좀 통제력이 강한 나라들이 그런 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랑 지금 왜 글로벌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환율도 우리나라가 많이 튀었던 거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거란 얘기죠. 사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미국채 금리는 지금 월가에서도 5에서 6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당장은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8, 9%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근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당시에도 미국채 금리가 한 5%갈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그때도 아무도 못 믿었어요. 수많은, 제가 그 당시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많이 나눴었는데, 다 사실 안 올라간다 그랬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금리는 재차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과로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증시도 이제 기나긴 상승을 끝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나긴 상승이었죠. 이제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부터 오늘은 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이제 금리가 일단 과거에 왜 올랐나부터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라 하면 아주 긴 과거가 아니라 아까 차트를 봤던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 왜 금리가 올랐을까? 이제 보통 이 당시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어서, 돈 풀어서 올랐지? 아니면 병목 현상 때문에 올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 그렇게 올바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라고 치면은, 이게 연준 총자산은 결국 돈 푼 양인데, 2009년부터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도 계속 돈은 풀어왔는데, 이때는 왜 물가가 안 올랐을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병목 현상이라는 말은 사실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결과가 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병목 현상이 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해운 운임도 많이 올라가고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누가 그 당시에 배를 부시거나 항구를 부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서 BDI도 올라가고 SCFI도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올라갔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이제 사실 오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반복돼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번 이제 자산 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든 어떤 중앙은행이든 자산을 매입할 때, 이게 국채죠. 국채를 매입하면 결국 부채가 뭔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크게 이 부채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보통은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준이 증가되면서, 근데 이제 이 지준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은행에 현금을 증가시키고, 이 지준을 증가시키고, 이게 은행이고 이게 페드라고 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그냥 구조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가를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도 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물 물가가 안 올라가고 금융시장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면 실물 시장에 돈은 안 나가지만 지급준비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 MF 캐시들이 많이 늘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져서 이 금융시장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아서 할인율이라는 이 R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간다.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던 상황이 이제 이때예요. 이때 21년도 한 6월 정도부터 이게 깨집니다. 이 지준이 결국 은행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SLR이라고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로 하는 게 있는데 자본 비율이거든요. 이게 자본 나누기 자산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왜 물가가 올랐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5%가 넘어야 되거든요. 이 GSIB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시스템 임포턴트 이제 뱅크죠. 이제 글로벌 이제 시스템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이제 GSIB가 5%가 넘어야 되는데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지준이 계속 느니까. 그러니까 5%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을 안 받는 거죠. 더 이상 은행이. 현금을 안 받는 겁니까? 예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했던 활동은 이제 RRP라는 걸 증가시켰습니다. 이 RRP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방준비은행이 단기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차입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단기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RRP가 증가돼서 단기 금리가 튀었던 게 약간 마이너한 이유지만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요인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한 지급준비금,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했죠.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못하는 돈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대율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밑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때 위기가 터지면서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에서 이 SLR에서 이 자산에서 국채를 빼줘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겠죠? 당연히 잠들어 있던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돈이 세상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단기간에 대출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통화량이 증가된 게 아니라 이제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식수가 있고 유통 주식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화량이 있으면 그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는 물가에 영향을 안 주는데 실물 물가에 유통 통화량 자체가 증가된 거죠. 그게 이제 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금리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요인을 했었던 거는 이 SLR을 풀어줬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가서 실물 경제에 돈이 뿌려졌다가 이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는 왜 튈까? 또다시 이제 지금 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처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일단 사람들이 다 QE를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부담은 있지만 다시 26년 정도부터 QE 다시 하자.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QE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게 일단 큽니다. 이 QE를 왜 못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는 지금도 다 찼거든요. SLR 때문에. 이 상황에서 리버스 레포를 그럼 또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금리가 아까처럼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장기 국채 금리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RRP 때문에 단기 금리는 튀는 거죠. 이게 더 최악이기 때문에 사실 QE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미 생산자 물가는 매우 크게 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가 매우 튀고 있고, 어제는 이제 ISM 서비스 물가도 많이 튀었고요.
다시 이제 PCE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 튀고 있죠. 그것도 사실 이제 곧 볼 데이터로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좀 내려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결국 이제 소매 판매랑 이제 산업 생산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자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 산업 생산이 결국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인 거죠. 공급. 수요와 공급 곡선 뭐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강할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70년도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절, 하이퍼까지는 아니죠.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던 시절이고, 2000년,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났었던 그때는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달라요. 이게 쭉 잘 가다가 이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던 거죠. 간격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랬던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 둘 다 떨어졌지만 수요는 폭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생겼던 거고, 지금 수요가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살짝 조금 더 바운드를 하긴 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급량이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결국 기업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경기가 되게 인위적인 경기라는 거는 뭐 사실 꼭 논리적으로 알진 않더라도 저는 본능적으로 사실 기업가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섹터들 빼고는 사실 지금 다 캐펙스 투자가 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리고 사실 기업들도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 굳이 투자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주식 관점으로 생각하면 결국 ROE보다 R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IRR로 하든지 뭐든 간에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주 수익률보다 이제 R보다. 근데 이제 그게 이 R 자체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건 거죠. 이게 성공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OECD 지금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도 특별히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내는 왜 이렇게 물가가 잡히고 있을까? 국내는 빚의 나라죠. 이제 가계가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매 판매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살이 났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IMF 때 요만큼 감소했지만 지금 사실 뭐 IMF 수준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땐 더 넘어서고 있죠. 저는 뭐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국내가 빚에 허덕이면서 소비 여력이 뭐 급감을 한 상태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는 사실 금리를 쭉쭉쭉쭉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러려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더라도 사실 환율이 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걸 사실 국내 쪽은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정말 열심히 막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 가지고 사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닌데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인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외환위기 같은 그런 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환율의 문제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채권 금리도 누르고 환율도 계속 누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외국인이 그래서 국채 선물을 지금 10년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한 18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3년, 10년 합쳐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연속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소매 판매는 약간 꺾였다가 반등을 하지만 산업 생산이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갭이 뭘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결국 수요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공급이 꺾여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유가 뭐 결국 그런 이유가 있었죠. 결국 QE를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가장 이제 직설적이고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국채 발행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뭐 지금 추경도 하고 할 예정이죠. 추경도 뭐 20조에서 40조 정도 하고 국채도 뭐 그냥 반올림을 크게 했을 때 200조거든요. 원래 한 170조, 160조 하던 게 여기서 3, 40조가 플러스 됐고 거기서 또 20, 40이니까 50에서 80조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그런 요인이지만 국내보다 더 심한 거는 뭐 사실 미국 쪽하고 유럽 쪽입니다. 국채가 뭐 사실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9% 찍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QT, QE 감안 안 했을 때 사실 GDP의 20% 정말 뭐 천문학적인 돈을 찍었던 거고요. 근데 QE를 이 당시 많이 해줬기 때문에 GDP의 9% 뭐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GDP가 2,400조거든요. 10%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순증이에요. 순증. 이제 증감분이거든요. 이 세모 증감분. 증감분만 24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전체 총 발행량이 200조인데 내년도에 이제 400조 찍으면 이제 금리가 빠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미국이 그 정도 찍었던 거고 21년도 그나마 금리를 조금 덜 올라게 했었던 거는 조금 그나마 국채를 좀 덜 찍긴 했습니다. 물론 2.3조도 작은 건 2.3%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 전보단 좀 덜 했었고요. 22년도에 4.3 찍으니까 금리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풀렸던 이제 그 유통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금리가 튀었던 거고요. 23년도에 근데 이제 금리가 사실 더 튀어야 되는데 금리가 안 튀게 했었던 거는 이제 옐런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제 스텔스 QE 때문입니다. 스텔스 QE가 결국 이 RRP 돈을 아까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한 돈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돈만큼 사실 단기국채로 다 치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채 구성이 좀 이상해지죠. 이때는 장기국채가 많이 찍었었는데 대다수가 이때는 단기국채로 다 되돌렸던 겁니다. 7.1, 1.4 거의 대다수가 단기국채였던 거죠. 이런 부분으로 사실 23년 좀 땜빵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에도 결국은 금리가 뭐 다 금리 인하하네 뭐 이랬지만 72bp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똑같이 장기국채가 4.9%나 찍었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해서. 그럼 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2년도 1분기 나온 것만 해도 이미 7,50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도 뭐 GDP 대비해서 한 7%, 8% 수준이 아마 발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누가 사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채가 200조 찍고 이게 5%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사실? 120조잖아요. 25년도 뭐 추경까지 해가지고 뭐 한 220조 최소로 해봅시다. 220조 찍고 그럼 26년도에 국채 340조 찍고 27년도에 그럼 460조 찍고 28년도에 580조 찍고 29년도에 700조 찍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뭐 사실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QE에 맛이 들려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에 금리를 경기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금리는 돈의 가치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얼마나 시장에 많냐 적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채가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돈은 정해져 있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돈을 원하는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죠.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왜 금리를 올렸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뭐 금리가 막 2자리, 3자리 이렇게 될까? 돈의 가치가 이제 이제 달러 특히 이제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높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낮은 건 뭐죠? 돈의 가치가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쓰레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되는 돈을 다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돈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딱 논리가 딱 정확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그냥 전반적인 뭐 매크로부터 오늘 먼저 엑셀도 볼 겸 해서 그냥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뭐 금리 부분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 엄청나게 금리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뭐 아주 초단기물만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SCFI 뭐 반등하고 있고요. BDI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등 폭은 뭐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감속하고 있고요. 결국 유동성이 결국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계속해서 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차 대조표 살펴보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1,500억 달러 정도 감소했고요. TGA 같은 경우도 한 45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RRP는 3,221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온 RRP는 31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돼서 이 차이 같은 경우가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온 RRP에서 플러스 돼서 약간 이제 타정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정부가 이제 맡긴 돈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RRP보다는 온 RRP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정부 쪽 돈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준이 많이 감소하면서 아주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3,100억 달러 정도 크게 감소를 했고, 자산도 좀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제 335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SFR 빼기 EFFR.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연초가 됐는데도 계속 벌어져 있는 게,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국채, 담보, 이거는 은행, 신용. 당연히 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프라임 딜러라고 해서 이쪽이 결국 국채가 미매각 나면은, 그러니까 미매각이라는 표현이보다 이제 다 낙찰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얘네가 떠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떠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도 이제 총액 인수 방식이듯이 이제 그러니까 국채를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 할 겁니다 이렇게 입찰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밖에 안 들었다 칩시다. 그래도 다 떠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프라임 딜러가. 근데 얘네가 하도 많이 떠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는 돈의 금리가 SFR이거든요. 국채 담보로. 근데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 돈의 가치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튀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 말 자체가 사실 국채 시장이 지금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이때부터 계속 시그널을 보여왔던 거죠. 이게 이렇게 시그널을 조금씩 주다가 이제는 쭉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극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약간 뭐 거기까지 가야 되긴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이제 언제 끝나냐, 이 뭐 안 좋은 이 상황은 언제까지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인데, 결국 QE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 파란 색깔 선이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게 RRP가 줄어들면서 다 상쇄를 시켜줬던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준이 진짜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제 이 상황이 아마 시장을 아주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국채 같은 경우에 뭐 1월 아직까지 발행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단기 국채가 한 20억 정도 20억 달러 정도 됐고, 장기 같은 경우로 좀 순감이 살짝 있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동성, 이제 요게 이제 연준 순유동성이죠. 순유동성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시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도 유동성이 없다는 게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 되게 인위적으로 사실 막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다가는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뭐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근데 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매 판매 보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퇴양난이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사실 없다가 뭐 가장 뭐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답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피랑 뭐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코스닥이랑 이제 할인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연이 바뀌면서 이 ROE랑 이제 성장률이 좀 변화가 됐는데, 뭐 성장률이 급감하고 ROE도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또 다시 고평가가 돼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고평가가 돼버렸다.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도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똑같이 다시 이제 고평가가 돼버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이제 비싼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은 두 나라 다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 다 고평가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트레일링 퍼고요. 이거는 이제 S&P죠. 이제 S&P 트레일링 PBR 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뭐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금리도 그렇고 BEI도 그렇고 스물스물 이제 미국 쪽 계속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BEI도 올라가고 실질금리는 좀 내려가고, 그래서 국내는 사실 조금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좀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보죠. 이제 어제 이제 ISM 비즈 조업 결국 서비스죠. 많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이제 물가 쪽이 ISM 물가 쪽이 상당히 가격 쪽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수출액 뭐 국내 증시가 싸다는 사람도 많지만 뭐 그냥 사실 수출액이 감소된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증시랑 동행하죠. 이게 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출액이 지금 엄청 싸진 않습니다. 뭐 쌀 땐 여기까지도 왔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이 싸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뭐 PBR 뭐 0.8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PBR로 보려고 하면은 결국 북밸류밖에 안 본다는 거잖아요. 이제 장부 가치, 수익성, 금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성장률까지 해서 지금 성장률도 과거보다 낮아졌고, 금리는 과거보다 높아져서 안 좋아졌고, 수익성도 떨어졌고, 다 안 좋은 요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장부 가치가 전에랑 똑같다고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과연 맞을까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비해서 수익성도 나빠졌고 금리는 높아졌고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전에 장부가 바닥만큼 왔으니까 괜찮아라는 논리가 과연 이제 성립할까? 이제 그게 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버핏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증시가 뭐 극단적인 고평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내 쪽 크레딧으로 봤을 때 결국 여전체 대비 회사채가 바닥을 찍었다가,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최근에 또 연금을 동원하면서 연초 효과를 조금 유발시키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사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그래서 계속 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국내 증시는 좀 반등하고 미국 쪽은 확실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150까지 갔던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여전히 오버 좀 상당히 또 강세긴 하지만 강세의 폭이 좀 낮아진 거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포함해서 뭐 일단 수출 쪽은 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선 쪽이 좋다 보니까 운수 장비 쪽이 좀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추세로 보면은 이제 확실히 추세가 미국 쪽도 지금 이제 꺾여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섹터별로 이렇게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 상업용 순 포지션,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에서 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사실 진작부터 해지 거래를 하고 있다. 이제 숏 포지션을 하고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거의 고점 들어서 좀 급증했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를 좀 베팅하고 있거나 해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다 좀 해지를 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대 수익률이 급감을 하면서 좀 싸지나 했더니만 또다시 비싸져 버렸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지금 ROE가 많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PBR이 이만큼 빠졌으니까 올라와야지 라고 하지만 과거랑 다른 수익성과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전히 저는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이제 수급 살펴보면은 결국 외국인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다. 긴 시계열로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초장기로 봐도 개인이 너무나 많이 매수를 한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치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뭐 크게는 변동은 없었습니다. 15조 7천억 정도 뭐 큰 변동은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뭐 좀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큽니다.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경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이 문제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단기는 여전히 강세지만 국고 10년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미국채는 뭐 더 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롱 추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기는 하고요. 금 같은 경우도 롱이긴 한데 조금 약화되고 있고 WTI는 이제 다시 좀 롱 추세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 애플은 좀 중립에 가깝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아직까지 숏 추세고 엔비디아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코어로 보면은 이제 롱 추세가 국고 3년은 살짝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롱 추세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됐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살짝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적인 아직까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중립까지 돌아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롱 추세로 다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국고 3년은 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나라에서 이제 막는 게 한계가 되면 이제 한 방에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 쪽은 좀 튈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0년 조금 더 오르고 있긴 하긴 하고요, 사실. 근데 아직 많이 오르진 못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채 10년도 여전히 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뭐 언제든 단기 하락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래도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여기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려면 결국 국내 금리가 저는 좀 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추세가 없다라는 걸 이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추세가 없고요. WTI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단기 하락 이후에 아마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과열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타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RSI로는 조금 이제 과열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여기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살짝 반등이 더 남아있고 근데 이격 이런 건 이제 다 거의 정상 그러니까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OBB도 일단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뭐 아주 미세하게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뭐 여기도 특별하게 뭐 없고요. 결국 뭐 중기 추세는 애플은 뭐 명확하게 하락일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까 모습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까 애플 모양에서 조금 더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BB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다시 이제 여기를 넘어서긴 했지만 상대적 고점인 거죠. 이게 결국 여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볼린저 안에서의 이제 고점이 왔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쪽 살펴보면은 뭐 코인 쪽 스코어는 뭐 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일봉상으로는 대다수가 다 이제 하방 추세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다라고는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전 좀 뭐 반등도 살짝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20분봉 추세는 뭐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일봉 추세로는 뭐 거의 다 이제 중립으로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리플은 롱 추세가 이제 많이 하락한 이제 그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반등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할 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주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추세로는 이제 하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단기 과열이 조금 있었던 거죠. 이제 하락이 그런 상황이고 120분봉 상으로도 뭐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좀 단기 반등은 아주 살짝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봉 상으로도 똑같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긴 벌어져 있고 뭐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일봉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뭐 모습 리플은 사실 워낙 변동성이 컸어가지고 좀 보기도 더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뭐 볼린저로 봤을 때는 뭐 결국 아주 초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는 좀 하락이고 일봉상으로도 조금 더 하락 추세에 가깝기는 합니다. 국내는 이제 다시 좀 롱 추세로 좀 돌아왔고요. 근데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이제 좀 크게 사실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은 사실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하고 S&P는.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중립, 코스닥은 좀 약간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일봉 추세로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나스닥은 롱 추세가 많이 약화가 됐고 S&P도 롱 추세가 더 많이 약화가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립 추세가 됐고요. 이제 120분 봉은 뭐 그냥 보기가 좀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살펴봐도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양새, OBB도 그렇고 뭐 결국은 하방 추세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S&P도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120분봉 같은 경우에 봐도 여기도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락해도 이제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까지 코스피도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을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까지 반등을 하긴 한 거죠. 이제 뭐 코스닥 150분봉 여기도 이제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도 50 볼린저로 봤을 때는 고점에 왔고 200 볼린저로는 조금 한 번 더 갈 놈이 있고 뭐 요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는 뭐 없습니다. 네, 여기도 뭐 특별하게 이제 하방 추세긴 추세다. 결국 단기 반등인 건 단기 반등일 뿐이지 하방 추세는 하방 추세인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뭐 특별하게 다른 모습은 없고요. 그래서 뭐 차트들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국내 증시 반등을 좀 기술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최대한 이 정도까지도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있고 일단 뭐 국내는 여기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이게 이쪽 매물대가 뭐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매물이 다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뭐 매크로 얘기를 떠나서 저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면 이제는 팔아야 될 레벨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아야 되는 그런 레벨이고 이게 장기 추세로 봐도 결국 여기 구주봉상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랑 여기에서 이게 무너지면 이제 여기가 구름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지지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뻥 하고 뚫린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여기가 구름대가 지지선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비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이제 팔고 싶은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3주봉으로 살펴봐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당장 조금 구름대에서 약간 지지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된 거고, 근데 여기도 지금 구름대 지지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깨지면 정말 와장창하고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이제 뭐 반등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멈출지 이제는 뭐 그냥 팔아야 될 레벨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해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한 추세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한 파동인 거는 뭐 명확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지만 이거를 한 파동인 거는 뭐 특별할 이슈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 파동인 건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A, B, C로 이런 플랫 파동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게 하나 파동, 반등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한 파동, 작은 반등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려가는 파동인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명확한 거는 여기를 이제 다시 깨면은 하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깨면 이제 하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좀 나스닥도 그렇고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제 역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후행스팬이 결국 이게
130 후행 스팬도 이제 점점 오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 이게 고점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도 이제 시간이 지금 여기 저점이 올라갈 텐데, 그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때 나중에 이렇게 뚫릴 때, 이때가 아마 가장 위험할 거예요. 요 시점 정도가. 이제 그때가 정말 위험할 거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다우 같은 경우도 볼린저도 그렇고 해서 뭐 지금 제 생각은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방을 본다라고 치면 일단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은 조금 약간 또 다르긴 해요. 코인이 이제 여기 한 파동이고 ABC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새로운 파동이 하나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주 미세하게 한 파동도 단기 하락 파동은 끝난 것 같긴 해서 거의 끝난 것 같긴 해서 이제 곧 반등을 한번 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지 않을까라고 보기는 합니다.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뭐 상당히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결국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모기가 되고 있죠. 이제 아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뭐 유로도 뭐 그렇게 계속 좋지는 못할 거다. 어차피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항생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방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상해종 같은 경우 구름대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지가 되냐 마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결국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 결국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하면서 막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게 결국 거대한 물살을 우리나라 연금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역사가 그래 왔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거긴 한데 상황이 그럼에도 사실 뭐 안 써야 될 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너무 사실 멀리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때문에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 죽고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때문에 그냥 전 국민이 죽는 거고 어쩔 수 없, 뭐 이러나 저래나 큰 문제여서 뭐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답이 없는 국내 쪽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위안화 계속해서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는 다시 이제 방세가 되고 있고 한번 기술적으로 언제든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 사실 구름대도 이제 돌파한 마당에 저는 한번 딛고 가든 바로 가든 돌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 요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번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국고 10년도 결국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채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엄청 과열인 게 맞아서 뭐 이렇게 뺐다 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를 뭐 넘길지언정 결국 뭐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언제든 있겠지만 다시 여기 고점을 넘길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최고점 갱신한 이후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고점을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약간 시간을 끄는 반등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 다음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금리가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려가지 못할 거고요. 오히려 좀 많이 급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증시도 하방 조정을 저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